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샹그릴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76회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입니다. 불가에서 행하는 극한의 수행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미라가 되어가는 모습과 병색으로 메말라가는 아버지의 형상이 극적 대비를 이루며 작품의 격을 끌어올립니다. 한편 주인공이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나 생각해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중 내내 봄과 같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춘성이라 하고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성이라고도 불리는 쿤밍에 막 도착했을 때 그 지명과는 달리 따뜻한 봄날이 아니었다. 흐드러지게 핀 꽃과 마주친 것도 아니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은 깜깜했다. 마치 거대한 먹장 구름을 덮어놓은 듯 대낮임에도 하늘은 빛 한 점 없었다. 시커먼 대기 속으로 후려치는 빗줄기가 억셌는데 쿤밍은 폭우에 점령당한 물바다 그것이었다.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차양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는 비바람은 이내 혹겹 여름 블라우스를 흠뻑 적셔버렸다.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나는 새 옷을 꺼내 갈아입어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 그만두었다. 어차피 또 젖을 것이었다. 어둑한 하늘은 줄기차게 비를 쏟아부었으나 나는 용케 택시에 올라탔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았던 좌석은 눅눅하였으나 이미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 개의치 않았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니 그는 내 서툰 중국어를 알아듣고 곧바로 출발했다. 인터넷으로 예약해 두었던 숙소로 가는 동안에도 폭우는 뇌성마저 동반하여 으르렁거렸다. 요란한 우레가 허공을 찢을 때마다 저편 어딘가에서 강렬한 빛이 비집고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빗금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번개가 지워지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 먹먹한 우레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택시기사 옆 얼굴도 긴장감으로 굳어 보인다. 윈도 브러쉬는 쉴 새 없이 삐그덕거리지만 전방 차창엔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한다. 차량들이 서로 엇갈려 지날 때마다 물보라는 파도처럼 일어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간다. 샹그릴라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수상쩍게 돌아갔다. 나는 이상한 곳에 불시착한 듯한 느낌에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기가 몰려왔다. 오소소 소름이 돋아났다. 비에 젖어 살갗에 착 달라붙은 블라우스로 온몸이 차가웠다. 물기 머금은 블라우스는 손을 떼자마자 자석처럼 제자리로 돌아가 한몸처럼 눌어붙는다. 이미 살이 붓기 시작한 허리와 뱃살이 민망하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울퉁불퉁한 중년의 윤곽은 더 도드라지는 것만 같다. 택시에서 내려 캐리어를 끄는 동안에도 줄기차게 퍼붓는 빗줄기는 나를 더욱 추레한 몰골로 만들었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빗물이 스며든 샌들에서 찌걱찌걱 물을 토해낸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기다란 봉골레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와 대리석 바닥에 찍힌 비의 흔적을 재빨리 없애버린다. 한쪽 구석에서는 나이 지긋해 보이는 지배인이 물기 뚝뚝 떨어지는 나를 건너다 보면서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고 있는 듯 두 뺨이 실룩거렸다. 객실로 들기 위해 로비 모퉁이를 돌아서자 높은 벽면에 커다란 벽걸이 장식이 눈에 띄었다. 전통 매듭 국화 문양 아래 늘어뜨린 긴 술들이 온통 붉은 빛이었다. 어린 눈으로 봤던 목 잘린 달개 목에서
울컥울컥 쏟아지던 그런 핏빛이다. 하교 후 식당에 들렀을 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곧장 주방 뒤편에 자리 잡은 닭장으로 향했다. 서너 그루 감나무를 기둥 삼아 둘러싸인 철망 속엔 늘 몇 마리 닭들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쁜 달개 날개죽지를 순식간에 낚아채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닭모가지를 비틀어 버렸다. 그리고는 두툼한 나무 도마 위에 내동댕이 쳐진 닭은 번득이는 칼날에 비명도 없이 갈갈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닭목으로부터 울컥 흘러나온 피는 도마 아래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엄마는 피 묻은 칼을 지켜든 채 나를 향해 소리 지르곤 했다. 왜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래? 어린애가 피 보면 재수 없는 거 몰라? 붉은빛 벽걸이의 잔영 탓인지 어디선가 자꾸만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앞장서서 내 캐리어를 끌고 가던 직원이 복도 중간쯤에서 멈추었다. 그는 카드키를 밀어넣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비에 젖은 내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그가 객실 안에 비치된 가구나 전자용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나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문을 나서는 그에게 약간의 팁을 건네주었고 그는 쎄쎄 최소한의 짤막한 대답을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카드키를 확인하고 문고리도 다시 한번 점검한 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샤워기가 내뿜는 물은 따뜻했다. 한기가 가시면서 긴장도 나라지게 풀렸다. 탁자 위에 놓인 여러 차 중에서 보이차를 골라 뜨거운 물을 부으니 차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고목처럼 오래된 묵은 향을 입안에 머금고 있자니 더욱 나른함이 밀려든다. 기내식으로 때웠던 한 끼 식사가 아직 뱃속에 더부룩해 저녁을 거르고 일찍 자리에 누웠다. 지난 밤부터의 여행 준비와 새벽에 집을 나선 일정이 지나쳤던가 나는 절로 내려앉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다. 앞으로의 신세계를 활짝 꿈꾸며 이곳에 왔는데 그러나 모든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았다. 생은 이따금 날아드는 돌연변수에 정통으로 얻어맞고 허덕거리다가 뭔가 좀 아는가 싶을 때 문이 닫힌다는 말이 떠올랐다. 지리멸렬한 내 인생에서 그 돌연변수는 무엇일까? 새벽까지 요란하던 폭우는 아침이 되자 감쪽같이 멈췄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는 쪽빛이다. 길가 담장 아래에는 지난밤 폭우가 남겨놓은 흔적들로 어수선하다. 집집마다 뜰에 심어놓은 부겐빌레아 꽃잎들이 사방으로 떨어져 남분분하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바닥의 꽃잎을 밟지 않을 수 없다. 무심한 사람들의 발밑에서 기다란 자전거 행렬 아래에서 젖은 꽃잎들은 힘없이 뭉개졌다. 꽃잎의 잔해가 왠지 동물성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죽음의 본질은 원래 동물성인 듯 거무죽죽한 핏자국 같은 흔적들을 남겼다. 얼룩진 그 길을 따라 휴대전화기 속 당신을 좋은 곳으로 안내할 지도가 가리키는 장소에 도착하자 이리저리 찾던 여행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로 들어서자 빛이 들지 않는 복도는 어둠침침했다.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니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분? 나는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였다. 여행을 안내해줄 가이드인가 보았다. 조선족 억양이 강한 말투였는데 양손에 기다란 도넛과 콩물병을 들고 허겁지겁 사무실 출입문을 열었다. 그는 서둘러 탁자 위에 먹을 것을 내려놓고 벽에 붙은 스위치를 올렸다.
자그마한 사무실 탁자 위에는 컴퓨터 2대와 팩스기, 전화기, 사무용품 등이 좁은 공간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등받이 없는 의자 3-4개가 전부 그가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아직 식사 전이라면 이거라도. 그는 내게 앞에 놓인 도넛과 콩물을 내밀었다. 전 아침 먹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곧 출발하나요? 예, 길 건너편에 버스는 이미 대기 중이에요. 사람들도 거의 다 왔으니 그럼 먼저 가 계세요. 곧바로 뒤따라 갈게요. 그는 도넛을 크게 한 입 베어 물고는 기름기 묻은 손으로 일정표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다른 손가락으로는 건너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주홍색 버스를 가리켰다. 여행사 사무실을 나와 차량들이 한 대 뒤엉킨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기란 쉽지 않았다. 교통경찰이 곳곳에 서 있어도 홍수처럼 밀려드는 인파와 차량들 통제하기가 힘겨워 보였다. 아침 출근길의 행렬은 혼란 그 자체였다. 어느 틈에 가이드가 다가와 길 중간에 갇혀 꼼짝 못하는 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여기서 멈칫거리면 오히려 사고 나요. 돌진하듯 지나가야 저들이 피해서 가요. 어서요. 그는 나를 마구잡이로 이끌었고 자칫 모터사이클이나 차량에 치일 뻔했으나 그의 말처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차 안에는 20명 남짓한 외국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 언어가 뒤죽박죽 떠도는 통로를 지나 맨 뒷좌석에 앉자 가이드는 곧 출발하겠다며 작은 물병을 하나씩 안겨주었다. 버스는 30여 분이 지나자 곧 작은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는 곧 하늘로 붕 떠올랐다. 리지앙에 내렸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 제법 무더웠다. 후토샤 협곡으로 향하는 길은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산을 허물고 바위덩어리를 발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그렇지 않아도 평균 고도가 높은 산악지역이라 길은 험난했다. 절벽을 끼고 도는 비포장 도로에는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낙석으로 버스는 자주 멈춰서야만 했다. 때로는 운전사와 가이드 요청에 따라 크고 작은 돌덩이를 손님들이 치워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여러 번 거듭되었다. 나머지 한쪽은 경사가 급한 벼랑을 따라 거세게 흘러가는 강이었고 소용돌이 치는 물살은 거칠고도 험상궂었다. 자칫 방심하여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다면 사람이나 차량 모두 흔적 없이 강물 속으로 사라질 것이었다. 오금이 저린 이 길이 진정 샹그릴라로 가는 길이 맞긴 맞는 것인가? 차에서 내려 흙구덩이에 빠진 버스 바퀴를 꺼낼 때마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매캐한 기름 냄새를 들이마시며 차 뒷공무니에 매달려 길을 다 쓰고 나면 심한 재채기와 어지럼증이 일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가이드는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낭떠러지 아래 누런 흙탕물은 빙글빙글 회돌이 쳤다. 또아리 튼 거대한 뱀이 지옥의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싶은 물살이 무서운 소용돌이로 떠밀려 가고 있었다. 마침내 후토샤에 도착, 승객 모두가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한물 간 듯 지친 기색이었다. 절경의 협곡을 구경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먼지들이 먼저 앞을 가린다. 경사가 급한 층층 계단을 내려갔다. 한낮에도 어둑한 숲 사이로 협곡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렁찬 굉음이 고막을 때린다. 촬영 배경으로 그럴듯한 장소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나온 소수민족 소녀들이 사진을 찍자고 달려들었다. 그네들의 손에 이끌려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환하게 웃을 때의 처음과는 달리
예기치 않은 모델료를 요구하는 소녀들과 자주 실랑이를 벌인다. 아래로 이어진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협곡의 거센 물살이 한눈에 들어왔다. 물살은 제 몸을 비틀며 비좁은 계곡을 빠져나가려고 죽을 힘으로 용솟음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장대한 용과 호랑이가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는 듯한 형상이었다. 함부로 휘몰아치면서 협곡을 빠져나가는 물살이 내 몸을 돌돌 말아 어디론가 휙 이끌어 갈 것만 같다. 아찔한 아득함이 온몸으로 몰려온다. 물살을 계속해서 바라보자니 그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착각으로 몹시 어지럽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앞을 가로막은 산은 너무도 높고도 넓어서 그 산이 거기에 서 있는 줄도 몰랐다. 산봉우리는 구름 속에 들어앉았는데 뒷목이 뻐근해질 때까지 고개를 젖혀도 봉우리 끝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산은 울적하면 높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되는 것인가. 산의 상층부에는 바람이 부는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협곡에서 돌아와 다시 버스에 올랐다. 민족 전통 복장을 한 낯선 청년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인원수를 확인하고 난 후 가이드는 청년을 통역사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영토가 넓다 보니 지역 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서울 표준어와 제주 방언의 차이만큼 북경 보통어와 윈난성 방언도 차이가 크다면서 청년이 바로 이 지역 담당이라 했다. 청년은 앳된 얼굴로 상냥하게 웃곤 했는데 보루물이 팰 때마다 몹시 귀여웠다. 자신이 인솔하게 된 외국인을 배려해서인지 영어를 자주 썼다. 청년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화려한 티베트 장족의 의상과 자기 이름을 소개한 뒤 여행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민요를 불러주겠다고 자청했다. 노래는 낮고 느리게 시작되었다. 음울했지만 착 가라앉은 음색이 귀에 순하게 들렸다. 한동안 지루할 만큼 높낮이가 없는 노래는 이상하게도 맥이 풀리고 졸리기까지 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품이 났다. 그러다가 의도치 않은 눈물이 찔끔찔끔 흘러나왔다. 노랫가락은 웅얼거리듯 내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어떤 알 수 없는 울림이 나의 내부를 하나 둘씩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노랫말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일정한 음이 파동을 일으키며 잔잔한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꾹꾹 눌러 감춰두었던 감정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눈물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흘러나왔다. 샤오 종띠엔을 지나면서 산과 초원지대가 번갈아 나타났다. 초원이 사라지면 산이 나오고 산이 사라지면 초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드넓은 초원에는 초식동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펼쳐진 초원의 풍경은 여행책자로 소개된 신비한 샹그릴라와 거의 비슷했다. 달 속의 세계, 성경의 나라 등으로 호명되는 이상향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부비며 생애 처음으로 마주치는 별무리 같은 들꽃에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말과 양떼 그리고 야크들이 떼지어 다니는 들판에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절로 튀어나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옆에 앉은 금발머리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지어스, 고지어스, what a wonderful world. 초면에 외국인 여자를 따라 말하니 그녀가 생긋 웃음을 보낸다. 종띠엔 시가지에 가까워질수록 햇살은 빠르게 빛의 꼬리를 감추었다. 저 멀리 비껴선 산빛, 풀빛은 시시각각 색깔을 달리하며 노을 속으로 물들어갔다.
산은 하늘빛의 잔영으로 그 윤곽을 그려내고 있지만 들판의 사물들은 재빠르게 밤의 장막 안으로 유영해 들어갔다. 비포장 산길의 울퉁불퉁한 형체가 온몸에 새겨지는 동안 극도의 피곤이 몰려왔다. 차창 밖은 이제 완벽한 어둠이었다. 조금 전까지의 모든 사물들은 지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빛이 사물을 그려내는 것이라면 또한 사물을 지워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것이 오히려 깊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대학을 마친 나는 이후 마땅한 직업도 없이 빈둥거렸다. 그 나날이 생각보다 길었다. 임용고시에 매번 떨어졌고 떨어질수록 삶의 의지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한 해, 두 해 지나고 30살이 다 되어갈 무렵부터 엄마의 눈치가 보였다. 스스로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그제야 30년을 뒷바라지한 엄마의 딱한 처지가 눈에 들어왔다. 내 뒷바라지를 위해 단 하루도 생계의 현장에서 몸을 빼지 못하는 엄마가 어느 땐 같은 여자로서도 참 안 되어 보였다. 엄마에게 더 이상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자그마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학때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몸 하나라도 추스르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 출판사에서 얻어온 일감은 번역거리였다. 영어권 국가에서의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랑말랑한 에세이는 부담이 없었다. 시험 삼아 한두 권 원서를 번역해서 선배에게 보여주자 그이는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겨 다듬는 노력의 흔적을 알아보았던 것인가. 이후로 일이 조금씩 더 늘면서 비로소 수입다운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재택근무치고는 썩 괜찮은 일거리를 얻은 셈이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규칙한 생활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갔다.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밤낮이 뒤바뀐 날이 늘어났다. 엄마는 그런 생활을 끔찍이도 싫어했다. 밤도깨비처럼 사는 나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흘겨보면서 차라리 내가 어서 집에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다 큰 자식이 아직도 품 안에서 무거운 무게로 짓누르는 것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모양이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롭게 드세졌다. 어느 날인가 나는 아침부터 계속되는 엄마의 잔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다. 제 인생은 제가 살아요. 제발 좀 내버려 둬요. 버럭 비명을 지르고 집을 나왔다. 집안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여름 한낮 골목길은 고요하다 못해 괴괴했고 유령의 도시처럼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작은 동네 도서관을 찾아 들어갔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쿰쿰한 곰팡내가 풍겨나왔다. 학생으로 보이는 몇몇 아이들이 컴퓨터 앞을 차지하고 나이든 남녀는 일간지와 잡지가 비치된 코너에 흩어져 앉아 있었다. 생기 없는 실내 분위기였다. 그 빈 의자에 앉아 다시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병석의 아버지 대신 가족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식당을 열었을 때 중심 식단은 닭을 이용한 요리였다. 그러나 백숙이며 삼계탕, 닭볶음탕 등 벽에 써붙인 그 메뉴판은 세월과 더불어 누런 기름때가 덕지덕지 앉았다. 오래전에 입주한 18평 빌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의 형편도 그대로였다. 엄마는 좀 더 나은 수입을 기대하고 손님들에게 토종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익혀 나온 닭이 토종인지 외래종인지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엄마는 주방 뒤에서 참 열심히도 닭의 목을 잘랐다. 식구들의 목구멍이 닭의 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엄마의 식칼은 단호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서 닭 도살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하얀 플라스틱 통에 말끔하게 손질되어 포장된 닭들이 기성품처럼 무게별, 부위별로 배달되었다. 어쩌다가 들르는 식당에서 책값이나 용돈을 받을 때 시뻘건 닭피가 묻은 손으로 돈을 건네주던 어린 시절은 사라졌지만 식당 엄마의 돈에선 늘 피냄새가 났다. 그런 엄마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변해갔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입에 술 한 모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말기 위암으로 세상 등지자 엄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이 건네주는 걸 한두 잔씩 홀짝이다가 어느새 밤이 깊어질 때까지 술잔을 나누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술이 늘어갈수록 엄마의 질서도 점점 흐트러졌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식당에서 자는 날이 잦아졌고 나는 외톨이가 되어 빈집에 홀로 있는 게 싫었다. 잠만이라도 집에서 자라고 몇 마디 내뱉기라도 하면 엄마는 핏대부터 올렸다. 너도 내 멋대로 살잖아. 엄마의 넋두리 핀잔은 나에게 무기력을 가중시키는 주술 같았다. 온 몸의 힘이 쭉쭉 빠지는 저주였으며 그래서 엄마 등의 빨대 받고 사는 듯한 내 자신이 더욱 혐오스러웠다. 나는 문자의 감옥인 도서관에 나를 유폐시켰다. 그곳이 편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 했지만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는 어린 나에게 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았다. 병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몸피는 무섭게 말라갔고 그 몰골에 어린 내가 놀라거나 무서워할까봐 아버지가 든 안방에는 금종령을 내렸다. 아버지는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곤 했는데 늘 자정전후로 심해지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찾아들었다. 한창 잠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가 내지르는 그 비명에 설깨어 나면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씌우며 귀를 막고 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듣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걸 너무 일찍 겪어버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그런 어느 날의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달리 침대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모래알처럼 바짝 쪼그라든 당신의 누렇게 뜬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다. 살이 내린 뺨의 광대뼈가 붉어졌고 퀭한 두 눈은 더욱 움푹해져 해골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아버지 뒤쪽으로 고양이처럼 걸어갔지만 당신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온 눈길을 던져놓고 있었는데 거의 누워만 지내던 아버지가 모생과 넋이 빠진 듯 몰두하는 모습도 꽤나 괴이쩍었다. 화면에는 어느 사찰에서 한 승려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장면이었다. 말할 때마다 볼살이 실룩거리는 승려의 몸집은 비대했다. 나는 화면 속 승려와 아버지를 번갈아 살폈다. 비대한 승려의 모습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일순간 전혀 다른 장면에 나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버지보다 더 깡마른 해골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화면 속 승려는 불가에서 산 사람이 미라로 변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체중을 줄여가며 산채로 몸을 말려가는 극한의 수행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곡기를 줄여가는 단계부터였는데 쌀이나 수수, 콩 등을 서서히 잣이나 호두 등의 견과류로 대처했다. 그 다음에는 견과류를 줄이면서 솔잎을 먹고 솔잎이 몸에 익을 때쯤 다시 나무 껍질을 씹었다. 그마저도 차츰 줄여가면서는 옷차를 마시고 그와 동시에 온천 바닥에 가라앉은 비소를 조금씩 섭취해 나갔다. 비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몸은 독채로 변해갔다. 오차나 비소는 사후에 박테리아, 세균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각 단계는 3년 단위로 수행해 나갔다. 마지막 단계는 토굴을 파고 그 안에 갇히는 수행이었다. 토굴과 바깥 세상이 통하는 것은 오직 대나무 통과 연결된 공기구멍이 전부였다. 아직 살아있는 수행자는 토굴 속에서 가부좌를 들고 명상에 잠기는 일이었다. 다만 살아있음을 알리는 방식은 토굴 속에서 이따금씩 무릎 위에 놓인 종을 흔들어 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 종소리마저 끊기면 이승에 남는 것은 깊은 정막뿐. 살아있던 육신을 미라로 바꾸는 게 이승에서의 삶의 목적인 듯 처절하게 몸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비대한 승려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법당 안에는 붉은 비단옷에 휘감긴 미라가 끔찍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미라는 부처처럼 제단 위에 앉아 신도들을 내려다보았다. 신도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경배를 올렸다. 공손하게 향을 피웠다. 그때 카메라 렌즈가 미라를 향해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서는 카메라는 미라 얼굴 앞에서 멈췄다. 흑빛에 가까운 수많은 주름을 헤치고 드러난 얼굴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는 감각의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 눈과 코, 귀, 입은 오롯이 구멍으로만 존재했다. 텅 빈 구멍들 속에 들어앉은 한 움큼의 어둠이 바람에 출렁이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미라는 세상에 드러낸 알몸이 부끄러운지 붉은 비단옷 가사에 수줍게 물들어 있었다. 1000년 후 미라가 만난 것은 화현되어 다시 나타날 미래불 미륵이 아니었다. 온갖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온갖 탐욕을 신심으로 포장한 중생들의 시끄러운 외침을 들어줘야 하는 오욕의 형장이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화면이 사르르 꺼졌다. 아버지가 내게 힘없이 물었다. 얘야, 그 스님 정말 썩지 않았을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미 미라의 모습을 닮아간 아버지를 통해서 등골이 오싹했으므로 아버지 또한 내 대답을 바라고 묻는 게 아니었으리라. 당신은 말없이 미라와 다름없는 자신의 앙상한 몸뚱어리를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던 먹먹한 그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너무도 두려워서 엉엉 울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벼운 몸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아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몸에서 물기가 다 빠지면 당신도 화면 속 미라처럼 앙상하게 굳어질지 몰랐다. 밤마다 자정이 넘어서면 아버지의 비명은 더욱 잦아졌고 커졌다. 고통의 크기만큼 몰핀 양도 늘어났으나 질긴 목숨은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쉽사리 거둬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이파리까지 다 떨어낸 나무줄기처럼 산채로 미라가 되었던 화면 속 수행자처럼 메말라 가면서 흑빛으로 변했다.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피와 살을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임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있었다. 밤늦게 종띠엔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몸이 휘청거렸다. 비포장 도로의 울퉁불퉁한 여파가 아직도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게 흔들려 보였다. 나는 여행사의 짜시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늘어져 버렸다. 머릿속이 욱신거렸고 조였다가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탄성이 느껴지는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던가.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몸을 뉘고 눈부터 감았다.
눈꺼풀이 이토록 무겁다고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지금이 몇 시나 되었을까? 몹시 추웠다. 불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여전히 머리가 옥죄어 왔다. 이불 속 시트 밑에서 부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트를 제껴보니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방을 안내하면서 짜시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곳은 고도가 높아 여름이라도 봄날씨이고 아침 저녁은 상당히 추우니 따뜻하게 해놓고 자라고 일렀다. 나는 전기장판 온도를 높여 다시 어지러운 잠을 청했으나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중국에 한 번은 와보고 싶다는 상념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손에 잡힌 책 때문이었다. 영국 작가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을 읽다가 정말 지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 의문을 품고 샹그릴라라는 곳을 검색했다. 히말라야 언저리, 네팔과 중국의 경계쯤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런데 중국 쪽은 윈난성 종띠엔이 바로 샹그릴라라고 점찍어 주었다. 삶과 죽음을 초탈해 살아갈 수 있는 지상낙원 샹그릴라. 지상에 있으면서도 천상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문구가 내 마음을 확 잡아당겼었다. 이튿날 아침 간단한 흰쌀죽과 짜샤이 무침으로 식사를 때우고 다시 길을 나섰다. 어제와 같은 일행은 서로 부석거리는 얼굴을 마주보며 눈인사를 나누었다. 아직 피곤이 가시지 않아서 침묵이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다. 조용한 가운데 짜시가 오늘 가는 샤워 포탈라 궁인 송찬리스와 샹그릴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짜시의 나직나직한 목소리에도 자꾸만 하품이 났다. 몸 상태가 여느 때와는 달리 자꾸 가라앉았다. 버스가 시가지를 거쳐 몇 개의 구릉을 벗어나자 너른 초원지대가 나타났다. 초원과 지평선의 경계에는 새하얀 설산이 머리띠처럼 두르고 앉아 있었다. 미풍이 불고 키 작은 들꽃과 풀들이 잔잔히 흔들렸다. 이름 모를 꽃들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평화라는 추상 명사를 풍경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차가 정차한 후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나도 휴대전화기를 들고 몇 컷의 사진을 찍었다. 바람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꽃향기는 더없이 향기로웠다. 여기가 샹그릴라인가요? 내 물음에 짜시가 활짝 웃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유난히 흰 치아가 반짝거렸다. 초원의 그 많은 꽃들이 때를 같이하여 한꺼번에 피어나는 자연의 마법 앞에 그저 감탄사만 튀어나올 뿐이었다. 그 꽃무리 사이로 날아다니는 나비도 한 겹의 꽃잎처럼 허공을 맴돌았다. 꽃에 내려앉는 나비 날개마저 가 피어나는 꽃잎이었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두통만 사라진다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기분일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꽃속을 거닐며 천상의 축제를 즐겨보려 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몸은 축축 늘어졌다. 짜시는 여기저기로 흩어져 일행을 불러 모으며 승차를 독촉했다. 오늘 일정을 소화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면서. 버스는 이내 초원을 가로질러 설산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산은 땅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점점 웅장해졌다. 멀리서 볼 때는 그다지 높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곳에 다가갈수록 그 높이와 넓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초원이 너무도 광대해서 산의 크기가 착시 현상을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설산은 가까이 갈수록 더 우뚝우뚝 솟구쳐 올랐다. 가는 도중 초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자락에
송찬리스 사원이 눈에 들어왔다. 금빛 지붕과 붉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원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배경으로 엄숙하고 신성해 보였다. 경사진 계단을 오르면서 순간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만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마음 한 자락은 지금이 아니면 이곳을 영영 보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다. 온몸에 진땀이 났다. 경내에서 마주친 노승 한 분이 내게 다가왔다. 햇볕에 그을린 까만 얼굴이었는데 한껏 미소를 머금은 그는 들고 있던 흰 천자락을 뽑아 내 목에다 걸어주었다. 행운의 상징인 카딱이었다.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가볍게 인사 나눌 때 주고받는 하얀 스카프. 나는 두 손을 모으고 노승에게 감사의 예를 보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섰다. 대형 마니차가 있는 곳에 여행자들이 북적거렸다. 짜시는 일행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마니차는 반드시 한 번이라도 돌려보라고 권했다. 마니차 한 번 돌리면 124억 단어로 된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같고 그만한 복업을 단박에 짓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마음속에 빌어줄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곧 복을 받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니차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았다. 육중한 글판이 빙그르르 돌기 시작했다.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었는지 손잡이와 경문 적힌 몸체가 반질반질 윤이 났다.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며 그의 보폭만큼 천천히 돌았다. 어느 순간 머릿속에 막막했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생전의 아버지와는 서로 살갑지 못해 늘 서먹했고 주고받는 대화도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쓸쓸한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나였다. 사람들은 울지 않는 나를 향해 제 엄마를 닮아서 독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나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어른들의 세계는 어디서나 복잡하게 드세기만 했다. 나는 마니차를 돌리는 동안 그림자같이 희미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복원해 보려고 혼자 애썼다. 송찬리스에서 내려와 초원이 펼쳐진 중간쯤에 이르자 차창 밖으로 몇몇 장족 사람들이 야크 떼를 몰고 나타났다. 야크 등에는 민족 특유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안장이 깔려 있었다. 야크 타보기는 여행 일정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야크를 골라 타고 산 중턱까지 오르는 코스였다. 나는 습관처럼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남은 일정을 그만두고 싶었다. 머리를 들고 서 있기조차 점점 버거웠고 눈알이 금방에라도 툭 튀어나올 듯한 안압이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심장도 필요 이상 두근거렸다.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 평지를 가정하고 움직였으나 몸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무모한 여정을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지상 낙원을 온전히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또 참아볼 작정이었다. 사람들이 우선에 고르고 남은 야크는 보기에도 꾀재재한 몰골이었다. 험상궂게 생긴 야크 여주인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가 선택할 여지는 따로 없었다. 남은 야크가 한없이 초라하고 병약해 보여서 산길을 제대로 오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여인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올라타긴 했지만 야크에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육중한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나는 바짝 긴장한 채 야크 목에 두른 손잡이를 단단히 거머잡았다. 야크 등에 얹혀가는 동안 어디선가 수상쩍은 냄새가 풍겨왔다. 아래를 훔쳐보니 사방이 배설물 투성이었다. 초식동물 배변은 바닥에 고인 물기와 섞여 있다가
야크가 밟고 지나갈 때마다 고약한 냄새를 피워 올렸는데 질퍽거리는 습지에 고여있던 그 냄새는 계속 따라왔다. 이따금씩 야크 여주인은 무엇에 잔뜩 뿔이 났는지 잘 가고 있는 야크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쳤다. 그때마다 움찔 놀란 야크가 몸부림쳤고 나는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못 본 척 딴청을 부렸다. 내가 그런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그녀는 보란듯이 채찍을 한 차례 더 휘둘렀다. 그럴 때마다 움켜잡은 야크의 목덜미 털이 빠져 내 손바닥에 끈적끈적 들러붙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녀와 실랑이를 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채기가 있는 것처럼 내 가슴은 답답했고 말 못하는 짐승이 안타까웠다. 야크는 다리 힘이 풀리는지 한쪽으로 휘청 기울었다가 다시 어렵게 균형을 잡곤 했다. 잊을만 하면 야크의 엉덩이 쪽에서 착! 채찍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힘겨운 야크 체험을 끝내고 어렵사리 버스에 올랐을 때 버스 안 승객들 몸에 밴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다. 익숙하지 못한 냄새에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한가진 곳에서 아침 식사 내용물을 와락 쏟아냈다. 조금 후 한결 편해지긴 했으나 몹시 어지러웠다. 언제 다가왔는지 짜시가 등을 쓸어주었다. 토사물 냄새가 역겨웠다. 짜시의 손을 떼어내며 나는 웅얼거렸다.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몸속 여기저기 오작동하고 있는 징후들이 또렷해졌다. 구토는 계속되었고 뱃속은 풍선 같은 팽만감으로 가득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옥죄어왔다. 나는 결국 설산에 오르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짜시는 다급하게 응급으로 비치한 휴대용 산소통을 갖다 주었다. 나는 호스를 콧구멍에 끼우고 급하게 산소를 들이마셨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머릿속이 안개를 밀어낸 듯 조금씩 맑아져 왔다. 버스 안에서 잠깐 기절하듯 눈을 붙이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다. 운전기사만 남아있는 차내에 머물러 있기가 영 어색했다. 나는 일행이 올라갔음직한 방향을 아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설산의 중턱은 황량했고 봄날씨처럼 햇살은 따사로웠으나 그 어디에도 푸릇한 녹색 식물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버스 밖으로 나와 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발끝에서 뿌연 흙먼지가 일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산길이었다. 그곳을 지나자 곳곳에서 제멋대로 굴러떨어진 돌무더기와 마주쳤다. 너덜경을 지나니 급경사진 비탈이 나타났다. 일행이 지나갔다면 분명 어딘가에 발자국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아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오던 길을 되짚어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게 너덜건 길을 건너왔는데 풍경이 문득 달라져 있었다. 올라올 때 눈여겨 봐두었던 고산지대 특유의 앙상한 주목도 그대로 있었고 거북이 형상의 바위덩이도 제자리에 그대로였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았다. 길은 어디서 숨바꼭질하는 것인지 수많은 길 중 단 한 길도 나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뒤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뜨겁다 못해 아프기까지 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으나 메비우스 띠처럼 일정한 틀 안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었다. 나는 거대한 침묵의 벌거숭이 산에 갇혀버렸다. 아무리 길을 찾아 방황하고 애같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꼬리조차 드러나 주지 않았다. 인적이 없는 텅 빈 산인데 비명이라도 질러야 할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곤 짜시라는 이름이 전부여서
목이 터져라 불러보았다. 짜식! 짜식!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변형된 내 목소리, 짜시를 복제한 메아리뿐이었다. 샹그릴라 이름 아래 붙었던 드림랜드니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등 꿈같은 찬사들은 여행자를 유혹하는 미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먼 거리를 두고 인화된 사진 풍경에 홀려 상세한 내막도 모른 채 눈뜬 장님처럼 감행한 이 여행길이 내게 던져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빙하의 압력에 못 이겨 떨어져 내린 돌무더기에 주저앉았다. 작은 산소통의 산소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 나는 빈 깡통을 움켜쥐고 쨍쨍한 햇볕 아래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다. 샹그릴라에 오면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해와 달이 새롭게 뜨는지도 몹시 궁금했는데 그 샹그릴라는 끝내 손에 잡히지 않는 빈 그림자였다. 나는 그대로 너덜바닥에 누웠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다시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때 온몸의 물기를 다 증발시켰으니 아버지도 이제 미라불이 되었을까. 아버지의 안부가 정말 궁금해진다. 눈물이 났다.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그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내 안에 고여있던 눈물이 자꾸만 봇물처럼 끌어넘쳤다. 그 아이가 울었다. 큰 소리로 마음껏 울음보를 터뜨렸다. 빈산 가득 울려 퍼져도 내 울음소리를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도 새삼스럽게 몹시 보고 싶었다. 여기가 샹그릴라인가? 잦아드는 울음 저편에서 짜시의 해맑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도 했다. 여기가 정말 샹그릴라가 맞는 것인가?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대서사를 보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였습니다. 예컨대 내용도 촘촘하고 스케일도 커서 마치 중편 소설을 읽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샹그릴라에서도 유토피아는 없더라는 결론은 전체 내용을 관통하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삶이란 조금씩 말라간다는, 어쩌면 일생의 수행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 또한 잔잔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실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